관리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이번에는 이 치아와 관련해서 틀니와 임플란트는 언제가 최적기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네. 자, 치아는요, 이가 흔들리고 발치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시기다라고요, 권 교수님. 네, 먼저 치아를 빼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잇몸병으로 생각하고 있는 치주 질환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65세 어르신의 약 90% 이상이 예. 치주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90. 40대 이상 성인들 10분 중에 8, 9분은 다 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치주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네요. 치주 질환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요. 네. 치주 질환이 주변에 치아 주변에 뼈를 녹이게 되고 네. 치아가 빠지게 만듭니다. 예. 치아가 빠지고 나면 치아를 싸고 있는 주변의 치조골이 급속도로 녹아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받지 않아도 치아가 잇몸이 빨리 녹아내립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잇몸이 함몰이 되어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보철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그래서 일단 치아가 빠지게 되면 네. 임시 치아든 뭐든 즉시 어. 보철 치료를 계획하고 보철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물론 예를 들어서 틀니를 할 경우 이를 다 빼고 나면 이 뺀 자리가 아물지 않았지만 네. 즉시 틀니를 장착해서 그쪽을 잘 맞게 만들어주게 되면 생리적인 자극이 치아 뺀 자리를 자극해줘서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을 보존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만약 이를 빼고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주변에 남아있는 치조골이 네.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그렇겠네요.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흔들리고 특히나 이제 빠진 경우에는 즉시 뭔가 보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완적인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증 조금 더 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임플란트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는요. 임플란트냐, 틀니냐, 브릿지냐 이제 그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저 잘 모르겠어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치아가 한두 개 빠지게 되면 빠진 치아 주변에는 인접치아를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해가지고 이것을 연결해서 브릿지라는 치료를 하는 수가 있고요. 또는 치아가 조금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인접치아에다가 힘을 줘서 그냥 고정식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틀니가 있고 치아를 완전히 빼게 되면 점막, 잇몸에 지지하는 완전 틀니 치료를 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치아들의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브릿지 같은 경우는 하기 위해서 생생한 내 치아를 삭제해야 된다는 그 불편감이 그게 좀 있고요. 부담스럽네요. 틀니 같은 경우는 적응증은 되게 많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기능이 원래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개발됐는데 이것은 이가 빠진 그 자리에다 임플란트 티타늄으로 된 인공 치근을 심게 되고 그 위에 네네. 이제 머리를 얹어서 보철을 하는 술식입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긴 했으나 이게 적응증을 찾기가 조금 다른 보철 옵션에 비해 조금 어렵고요. 또 비용 자체도 고가이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단적으로 뭐 좋다 또는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환자의 상태나 네. 연령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각각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나에게 맞는 보철을 네, 잘 선택해야겠고요. 두 번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죠. 한 번 하면 반연구적.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로봇 이빨처럼 뭐든지 먹고 썩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만능이에요, 교수님? 네. 제가 사회자분들 여쭤보겠는데 네. 임플란트 수명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몇 년이길 원하십니까? 그 비싼 돈 주고 했는데 한 번 평생 했는데. 가야죠. 이게 네, 하나에 네. 한두 푼도 아니고. 최근에 보고된 논문들을 보게 되면 10년 이상 예. 10년 이상 생존율 가지는 임플란트 성공률이 98%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은 개런티를 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논문에서 40년 이상 40년 이상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성공적인 임플란트라고 규정하는 정의하는 범위는요. 네. 임플란트 수술하는 첫 해에는 주변 뼈가 한 1mm 정도 흡수가 되고 네. 6년 그 다음에부터는 매년 0.1mm씩 흡수가 되는 거를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지나야 한 2mm 정도가 뼈가 녹아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mm 정도 임플란트를 심는다. 그럼 여러분 대충 수명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조건, 다시 말해 아. 가장 관리를 잘했을 때 아. 이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수명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관리를. 저도 부모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이제 한번 가서 할 때 고생도 하시고 이런 거 맞아. 보니까 한 번 해서 정말 오래오래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던데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 좀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예. 그 조금 알기 쉽게 제가 가져온 모델이 있었어요. 이거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모형일까요? 사실 치아 모형이네요. 임플란트는 네. 내 치아랑 똑같이 관리해 줘야 됩니다. 아니, 내 치아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 철저하게. 이유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지만 임플란트가 네. 뼈에 잘 붙으라고 표면을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아. 또 하나 임플란트는 그 머리 부분은 그 뿌리 부분과 분리를 해서 예, 예. 치아의 그 형태를 잘 맞추기 위해서 분리해서 두 개를 연결시키는 이중 연결고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틈이 있습니다. 예, 자, 예. 여기 틈, 그다음에 임플란트 표면에 거치면 이런 것들에 만약에 염증 세균이 붙게 되면 이거는 급속도로 내 차보다 더 빨리 그 파급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겠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또 하나 두 번째로 특히 보시게 되면 네. 우리 치아의 머리는 똑같이 만들어 주지만 뿌리 부분은 우리 그 원래 내 치아와 뿌리가 상대적으로 뿌리가 가늡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머리하고 뿌리가 이어지는 경계부가 굉장히 턱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형태적으로 그 주변에 음식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접면에 음식이 끼지 않도록 치간 칫솔이라든가 치간 칫솔. 워터픽 같은 걸 주로 쓰는 걸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피할 음식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이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나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예.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데 옆에서 미는 힘에는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징어 같은 질긴 음식을 아. 세게 누르게 되면 아주 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네. 이갈의 습관도 좋지 않고요. 네. 네. 또 우리가 뭡니까 담배 피우시는 담배. 분들은 담배가 염증을 굉장히 유발시키기도 하고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꼭 피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야겠고요. 그러면 이 임플란트는 누구에게나 좋은 걸까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임플란트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나요? 김강림 교수님. 네. 내과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크게 네 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임플란트라고 나면 불가피하게 항생제를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할 수 없는 경우, 즉 항생제. 임신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암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이후에 회복되는 시간이라든지 이게 길어질 수 있고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암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계신 분 중에 특정한 약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이후에 뼈에 괴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분들은 임플란트 전에 약제 중단 혹은 변경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는 걸 줄이거나 피딱지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시술 후에 출혈 등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약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신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골다공증은 다 어르신분들 다 갖고 있는 대부분 질환 많이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못 받는 건가요? 교수님? 권 교수님. 권 교수님. 예, 우리가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네, 네. 골다공증 있으시고 하면 임플란트 못 하는지 뼈가 궁금해요. 약하니까. 네네네. 네, 아이고, 뼈가.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그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이 가끔 나타나는 현상인데 골괴사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골다공증 약 중에서도 비타민 제제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그런 특별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비스포스네이트 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제제가 들어있는 약을 장기 복용하고 주사를 맞은 분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가끔 나타납니다. 특히 경구 투약하시는 분보다는 주사 맞는 분들이 더욱더 위험한데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요즘에 이제 그 혈액 검사를 다 스크리닝 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크리닝해서 네. 그 약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끊게 합니다. 그걸 휴직이라고 그러는데 그 휴직 휴직이. 기간 동안에 네. 지내고 나서 그다음 임플란트 시술할 수도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오. 6개월 기다리지 않고 이제 약의 그 효과가 이제 상승됐다가 정체됐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네. 그 부분 떨어진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조금 더 빨리 어. 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 있군요. 아.